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주경철입니다. 저는 역사 속 위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한번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성찰을 얻어보려고 하는 게 저의 오늘 그 주된 목적입니다. 우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1692년부터 1694년까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 14세가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물과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포도주가 얼었어요. 이 해에 기온이 엄청나게 낮았는데 지금 역사가들은 아마 이때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영하 2, 3도 이하로 내려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상 저온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질 않고 이래서 대흉작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얼어 죽거나 혹은 그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현재 역사가들이 추산하는 바로는 최소 200만, 아마 300만 가까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프랑스인들이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이때 물론 뭐 천연두라든지 이런 병이 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사실 인간이 병에 걸려 죽을 때에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이고 면역이 약해진 것은 사람들이 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고 추위에 시달리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위기가 1692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 뒤 전후를 보면은 예컨대 1630년, 1661년, 1692년, 1709년 상당히 자주 일어나요.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큰 그 위기를 보면은 예컨대 14세기 혹은 17세기 이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위기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 자체 내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역사의 구조가 있고 이 바깥에 어떤 위기가 이렇게 들이닥친다기보다 인류의 역사 내에 어떤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그 위기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에 따라서 사람들의 면역이 약해져서 이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과 함께 대개 전쟁이 같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14세기예요. 이때 백년전쟁 그리고 대기근, 패스트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그 발생하여 큰 위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또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적인 전염병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2억 명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16세기의 천연두가 5,600만 명 이런 식으로 역사에 그 엄청난 전염병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인간 사회는 그렇게 자주 위기가 빈발하고 그 취약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위기입니다. 농업 생산이 근본적으로 어떤 취약성을 안고 있어요. 이걸 한번 쫓아와 보세요. 어떤 시점에 농업 생산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개 식량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예컨대 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했던 수학 체감의 법칙, 이 고전적인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생산은 늘어나는데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 생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질 못하고 결국에 이제 어떤 한계에 이르러서 생산이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생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역으로 생산이 감소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생산도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문명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냐,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산이 감소하면서는 또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생산 감소가 다시 역전돼서 생산이 증가되고, 말하자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대략 요 생산이 감소하는 요 시점에 어떤 질병이 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농업 생산의 위기를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이전 전근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취약성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숲이었어요. 나무. 이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의 삼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철강, 석유, 석탄 이걸 합친 정도의 중요한 그 자원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가 경과하면서 결국은 이 숲 자원이 고갈되고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및 재료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냐를 이야기할 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삼림자원의 고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전근대 위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가 되면 다시 이전의 고전적인 그 사이클상 인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고 생산성 증가도 어떤 정체 단계에 이르러서 자칫하면 이 많은 인구가 대규모 인구 하락,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인구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성장해 있어서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 상황이 곧 이제 자칫하면은 끔찍한 그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이 대략 한 4군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 남부 양쯔강 유역, 인도 일부 지역, 소유럽 지역.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은 굉장히 발전해 있지만 이제 이 사이클상 자칫하면 굉장히 큰 인구 하락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무엇일까? 이 네 발달된 지역에서 저 나름대로 이 인구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찾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제 역사가 다 이게 지나고 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그 최종적인 해결책이 산업혁명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이 4군데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아니라 근면혁명.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그러면서 노동력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하고, 일 안 하던 뭐 어린아이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여성들도 더 일하고 이러면서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하면서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산된 늘어난 그 생산을 시장에 내다 팔고, 분업, 시장 확대.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생산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없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단지 분업에 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 위기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 자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근면혁명 방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어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서구에서 나온 산업혁명이 최종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공업상에서의 그 혁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농업혁명입니다. 18세기를 경과할 때까지 농업상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만일 이 농업혁명이 없었다면 다른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시대에 9명이 일해서 10명이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혁신이 없다면 뭐 다른 공업상의 혁명 같은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18세기에 일어난 서구에서의 이 농업 발전을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개념이 산출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봄에 씨앗을 하나를 뿌리고 가을에 몇 알을 수확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중세 근대 초만 하더라도 1대 4, 1대 5 정도밖에 안 돼요. 흉년이 들 때는 1대 3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를 걷어서 뿌려서 봄에 4알, 5알을 얻고 그 중에 하나를 다시 보관한 다음에 3알, 4알을 먹는 이 정도의 생산력 수준인데 이게 1대 10이 되면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인류를 변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혁명, 기계 혁명,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혁명을 거치면서 인류는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죠. 부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동시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아까 전근대 사회에서 보면 부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인구가 그것을 갉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사이클을 이루었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그래프나 생산 그래프를 보면 소위 말하는 J 커브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 인류가 얻은 그 두 가지의 혁명, 농업혁명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기계 혁명, 이것들이 정말 인류가 언제나 안고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었을까? 200년이 경과한 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그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글로벌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바텀 빌리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루에 1달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이게 1990년대 이 개념이 나오고서 지금은 대략 한 2달러 수준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1990년대에는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명이었어요. 60억,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은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몰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우리가 계속 안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수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학자는 대략 세계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00년이 지나고 25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죠.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환경 전체가 악화되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는 여전히 위기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솔루션이 또 다른 문제를 또 불러와서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위기를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위기, 그리고 그 위기가 구조화되어 있는 게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어떤 취약성을 안고 있고, 그것은 이 불평등 문제, 글로벌한 차원이든 혹은 어떤 한 사회 내에서도 이런 불평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 위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질병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그거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이렇게 함께 뒤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라든지 새로운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을 하면은 우선 첫째는 그 새로운 솔루션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거에서 배제된 사람들 사이의 어떤 불평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좀 다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행복한가?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한 기계혁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어떤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인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뇌와 근육을 전부 기계에게 내주고 나서 인간 자체가 어떤 잉여 인간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거고, 그거를 누리는 자들 또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 단순히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이진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그런 문장이 생각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 전염병의 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봉쇄,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런 듯한 경험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역사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경철 교수님이 사실 역사 속의 위기라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사실은 처음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항상 위기는 거듭되어 왔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좀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 보면 저도 역사를 보면 이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 코로나는 처음이지만 어쨌든 팬데믹은 있었으니까요. 주 교수님 발표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렇게 처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비슷했는가 그동안, 어떤 부분이 되게 새로운 측면인가, 이 코로나19가 예전의 팬데믹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인가, 이 점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토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비교적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제 발달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잘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경험이 좀 없는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병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홍콩 독감 그거 한 100만 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건들이 근래에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바이러스 이것이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쭉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주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14세기의 페스트라든지 뭐 페스트 자체도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천연두 뭐 경우에 따라 1억 명 죽었다고 뭐 그러고 그런데 물론 병세는 다 이제 뭐 다르고 이런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19세기 말 20세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이게 어떤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난다. 병의 원인 자체를 우선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고 그 과학의 힘을 국가가 이용해서 어떤 위생이라든지 뭐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거를 훨씬 더 인간 사회가 비교적 잘 대처하는 사회로 가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현대는 계속 그런 것들이 닥쳐오기는 하지만 넉넉고 그렇게 당하지는 않는 이게 역시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를 진짜 옛날에 15세기, 14세기 이럴 때 겪었으면 어쩌면 그 패스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역사학자 그 프랭크 스노든이 쓴 그 Epidemics and Society라는 책을 조금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동안 쭉 팬데믹을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하나는 인지적인 엄청난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혐오가 반드시 뒤따르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사상이 싹 든다는 거예요. 그 패스트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신과의 관계, 그동안 아주 뭐 이거는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다 이제 쓰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르네상스 운동에 굉장히 촉발제 역할을 했다 이런 연구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이번 팬데믹이 지난 후에 인류는 어떤 새로운 사상들로 갈 수 있을지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의 통찰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교수가 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 받으면 니는 내가 그거 진짜 안다고 믿고 질문하나 이런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그거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르네상스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봉건제가 무너지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기 시대가 이제 17세기인데 17세기면 30년 전쟁 뭐 엄청나게 죽죠. 병도 오고 그러고 나서 근대 국가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저는 이제 이번 거 지나고 나서 이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체제가 새롭게 나타날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거에 답하기보다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무너졌다. 근대 국가가 발전한 그게 그 병이 가져온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었는데 주저주저 하던 거를 어떤 그런 병과 그거가 연관된 어떤 그런 현상을 거치면서 거침없이 나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속화되고 있을 따름이지 완전히 새로운 걸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0년 요 이전에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사상, 어떤 완전히 다른 체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마 21세기 요 20년 동안에 많이 진행됐던 우리 흔히 이야기한 뭐 IT가 가져오는 변화라든지 생물공학 뭐 이런 것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게 합쳐지고 이러면서 뭐 예컨대 인간관이 좀 바뀐다든지 사회의 성격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네, 주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회 밑에서 변화하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되거나 가속화될 뿐이지 전혀 다른 사회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전염병이 돌고 나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뭐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정 부분 기여한 건 사실이고 14세기에 패스트가 돌고 난 다음에 사실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17세기에 이제 수많은 전염병이 돌고 나서 계몽주의가 생겨났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보면 과거에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이 위태롭게 될 때의 전염병 돌고 나서는 사실 이제 스토아 철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죽음을 생각하라 뭐 이런 메멘토 모리의 사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인간이 유한하니까 너 삶을 어떻게 잘 의미 있게 살래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가 결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한편으로는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14세기 거치고 17세기를 거치면서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리스본 대지진을 통해서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왜 닥치는 거야? 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변신론이라는 아주 참 희한한 사상이 등장을 하죠.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무조건 믿었는데 신 정말 있는 거야? 뭐 이거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을 증명하는 단계까지 오면 신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이제 이때부터는 회의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지금 뭐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은 이미 뭐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던 질문들이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에 관련된 이제 성찰도 죄송합니다.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위기와 커다랗게 다른 것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태는 다르지만 뭐 비슷한 점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로 무해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무해하다. 무해하다. 예, 유해하다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무해하다. 근데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글 속에 책 제목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도 남에게 무해하고 싶다. 또 남들도 나에게 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SNS나 아니면은 정보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각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재밌는 해석인 것 같은데 무해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 속에 뭐 비건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자연에 대해서 무해하게 살겠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변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로부터 좀 벗어나 있지만은 사실 남을 케어하고 배려하고 좀 존중하고 때로는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의 세계 뭐 팬데믹이 이후가 될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하나의 변화의 조짐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 교수님 제 말씀 추가해서 이제 조 교수 말씀한 것처럼 그 이미 계속되고 있는 변화를 다 가속화시킨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 경험한 것처럼 기술 문제. 그다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 교수님 발표에서 토론한 것처럼 국가의 재발견. 어떤 나라에서는 야, 이 국가가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이게 의식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져오는 함의가 있을 텐데 그런 데한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 안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그 자연의 그동안의 학대에 대한 그 외침이라 그럴까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관계의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활동을 좀 줄이고 멈추니까 일단 공기가 맑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리셋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계속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턴어라운드를 요청하지 않을까 볼 때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패스트가 창궐하고 나서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생겨나고 이게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한 리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리셋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이제 생태에 대한 그런 생태와 우리와의 관계,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측면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보면 결국 관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는 뭐 사회적 동물이니까 관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관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자기의 방에 앉아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특권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것이 기술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관계는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되게 중요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천해주는 또 거기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 성장과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인간이 그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새로운 관계 예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이 뭘 가속화시키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 관계, 인간과 인공물의 관계에 아주 깊은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 일리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뭘까 그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옛날에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거를 즐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어떤 느낌을 기계적으로 받는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산을 가고 뭐 진짜 여행을 가고 진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그 진실한 경험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이전보다도 고귀한 어떤 그런 가치를 띠게 되고 잘못하면 이게 그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진짜 진한 경험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싸구려 AI 경험 같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거로 가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그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로봇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로봇이 우리나라는 일상화 안 돼 있는데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서구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예컨대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하잖아요. 가끔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나중에 만약에 공경에 처하게 되면 로봇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카페에 가가지고 예컨대 오토매트가 자동적으로 왜 뽑아주거든요. 저도 한번 마셔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면 예컨대 바리스타가 선생님은 약간 신맛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떫은 맛 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커피 뽑아주는 걸 좋아하느냐? 당연히 인간은 인간의 관계를 맺고 싶고 서비스를 받고 싶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김병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평등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을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로만 저 산의 등산 경험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21세기에 오는 것도 아닌가 뭐 이렇게 두려움도 느끼기는 해요. 여행의 종말의 시대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죠. 여행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정말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조금 마치는 이거에 거죠. 대한 반대되는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세 미술관을 VR로 보는 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관계자들이 야 이렇게 되면은 안 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보고 더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골프장 엄청나잖아요. 근데 스크린 골프 만드니까 뭐 다 골프장 안 가고 여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골프장에 더 가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 뭐랄까 생생한 그 느낌, 더 그런 어떤 그런 질적 느낌 같은 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 더 확장하는 것이지, 그거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가 그러니까 있어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어떤 동경심, 또 회복심이 더 커져가지고 뭐 일종의 보복 소비처럼 뭐 여행 같은 경우를 쓸 것 같은데 갑자기 코로나 끝나면은 폭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관성이 없는 네. 뭐 V자형으로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암묵적인 관성을 심어줘서 뭐 경로전성이 지금 못하는 것이 당연히 돼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사회과학 자인권한 사람들은 만약에 관성이 더 중요해진 어떤 그룹인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일종의 균형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마 그 지금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안 할 것이다 하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선생님? 다시 만약에 팬데믹 끝나면 다시 우리 그 다 이제 안 쓰고 예를 들어 줌 같은 거 안 쓰고 다시 돌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믹스된 형태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이요. 강의실에 가가지고도 어차피 안 들을 학생이면은 면제를 받고 그 잘 안 들을 수 있는 줌을 더 선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대학들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결국 기술이 변화해서 AI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초중고등 교육에서는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도 대면 교육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기술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면은 아마 저는 변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대적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습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수업 시간에 줌으로 하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이러는데 너네들이 이 줌으로 하는 강의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 포스텍은 상당히 높아요. 만족도가.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서도 학교별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준비되어 있는 학교는 아주 첨단 과학과 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업의 질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얘네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기 이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믹스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학습 중심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꼭 대면 교육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얻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뭐 사회성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서적 관계를 갖다가 뭐 이룬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팬데믹이 21세기 후반부에 과연 과학과 기술은 저 첨단으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는 만나지 않고서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와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라고 던져준 숙제 같은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인간성 자체가 변화할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뭔가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주 교수님께서 좀 역사학자시니까 과거는 잘 보시기는 하고 경제학도 전공하셨습니다. 미래학자는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멋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별로는 없습니다만 이게 아까부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레디칼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칼의 어원이 뿌리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우리 이제 다시 뭐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레디칼인데 정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레디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밑에 내려와서 그 차원에서부터 인간이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우정이란 무엇일까? 논다는 건 뭘까?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금 이게 적어도 무의식 차원에서 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전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리 예, 사실 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레디컬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마 시대적 요청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